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일제강점기의 전체적인 개관에 이어서 각각의 시기별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세부적인 내용 첫 번째 시간이죠. 이번 학습지 181쪽에서는 바로 1910년대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1910년대는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지에서는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치, 경제로 나누어 공부하고요. 동시에 그러한 일본의 1910년대 정치, 경제적인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1910년대 국내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했는지 1910년대 독립운동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습지에서는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치, 경제로 나누어 공부한 이후 그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1910년대 독립운동을 국내 국외로 나누어 볼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두 가지 주제를 모두 아울러서 선생님이 실어놨으니까 개념을 스케치하시고 반복되는 키워드, 문장을 어떤 게 반복이 되는지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죠.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땐 제일 먼저 뭘 파악해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를 파악해라. 1910년대냐? 20년대냐? 3, 40년대냐? 시기를 파악을 하고요. 시기 파악했으면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지 해당 시기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을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공부하고 그 다음 그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통치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하나의 시기를 정리해야 한다. 한 시기 끝나면 다음 시기 넘어간다. 그 말은 뭐가 변한다? 일본의 식민 지배 방법이 변한다라는 이야기고 일본의 식민 지배 방법이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이유 역시도 세계사적인 국제정세랑 연결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개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린 지금 1910년대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1910년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여러분이 나중에 리마인드 할 때 필요할 아웃라인을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치, 무단 통치와 경제,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게 무단 통치고 오른쪽이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이에요. 우선 무단 통치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민 통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먼저 조금 알아볼게요. 일본이 이제 1910년대 한일 병합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식민 통치를 위해 만든 최고 기구가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뭐라고요? 네, 조선 총독부. 여러분이 조선 총독부를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느냐면 통감부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랑 구분하라고요? 네, 통감부. 통감부는 언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었죠. 이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을사늑약을 맺은 이후에 그 빼앗은 외교권을 대신 휘두르기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통감부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 통감부의 대빵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에게 죽임을 당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 본토와 우리나라의 평가가 완전히 갈리는 인물이죠. 아무튼 이 통감부는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이 외교권을 대신 휘두르기 위해 만든 기구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가 등장한다. 그래서 통감부와 조선 총독부는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통감부는 한일병합 이전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빼앗은 외교권을 대신 휘두르기 위해 만든 기구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라는 새로운 통치기구를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의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총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1910년대는 무단 통치였어요. 군인 경찰인 헌병을 앞세워서 일반인에 대한 경찰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헌병 경찰 통치였단 말이죠. 이렇게 군인들을 앞세우는 헌병 경찰 통치를 하는 무단 통치 시기에는 당연히 그런 군인들을 지휘하는 최종 대장도 그 군인 지휘관이 돼야 될 겁니다. 군인을 통솔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독은 현역 육군 해군 대장 출신을 임명을 했어요.
무관들을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변하지 않냐면 나중에 1945년 8월 15일 광복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부임한 모든 총독은 다 현역 육군 해군 대장 출신이었어요. 일반 문관,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총독은 판권 분립 그런 거 없어요.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은 일본에도 의회랑 내각이 있잖아요. 의회와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아요. 오직 일본의 왕, 일왕에게만 직속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일본은 입헌군주제라 일왕이 특별한 실권을 누리지 않거든요.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총독은 딱히 통제받지 않는 무한한 권력을 지닌 엄청난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종종 이 총독 말고 총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같은 말인가요?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총감은 그 절대 권력자인 총독 밑에 있는 총독의 오른팔, 왼팔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총감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어요. 이런 건 총감이 나오면 이거 지금 조선 총독부의 그 관료 구조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료에 종종 나오는 워딩이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입니다. 얘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추원 하면 근대 이전 한국사에서는 고려의 정치 기구로 공부했죠. 이제 우리가 제추회의 할 때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제추회의, 도명마사 식목도감을 연다 해서 이제 중추원 나왔죠. 왕명의 전달과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중추원. 그리고 근대 이후 한국사에서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의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 그 근대적인 의회 제도를 개편하려고 할 때 이 중추원의 관제를 개편을 해서 의원 50명, 절반은 독립협회가, 절반은 황제가 이런 식으로 근대적인 의회 제도를 개편할 때 중추원을 활용을 했었죠. 그런 중추원과 이름만 똑같은 기구고요. 무단통치 시기 때 등장한 이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자문기구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쓰는 AI, 제미나이나 GPT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냥 물어보는 역할 정도를 하잖아요. AI는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추원은 총독이 조선에 부임한 총독이 조선을 통치할 때 무언가 이제 의견을 구하거나 물어볼 일이 있을 때 단순히 물어보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기구라는 건 실권이 없어요. 무언가 어떤 정책을 의결하거나 심의하는 그런 실제 실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총독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정무총감과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 중추원,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 친일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도 엄선된 친일파만 들어가는 거지만 애초에 한국인 친일파를 이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넣은 건 뭘 위한 걸까요?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바로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 중추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봐라, 우리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너희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 일본은 너희 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한국인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서 그 한국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너희 한국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한국인의 정치 참여, 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는 겁니다. 다만 블랙 코미디적인 건 그런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 친일파를 포함시킨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은 3.1운동 전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중추원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냐면 일본이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시키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 문화 정치를 시행하는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만들어만 놓은 거예요. 만들어만 놓은 거예요. 여기 나오죠. 중추원.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했으나 3.1운동 때까지는 단 한 번도 후집된 적이 없었다. 일제가 친일파를 우대하고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단 통치,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 이걸 위해 일본은 누구를 앞세웠죠? 군인 경찰, 헌병 경찰을 앞세웁니다. 원래대로면 군인만 관리 감독해야 되는 밀리터리 폴리스인 헌병에게 무슨 업무까지 담당하게 한 거죠?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에 대한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헌병은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또 행정 업무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헌병이 하는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 업무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각종 행정 업무, 세금 징수, 우편 업무, 각종 공문서 발급 이런 것도 다 헌병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민센터를 가서 등본을 뗄 때도 헌병을 만나고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때도 헌병을 만나고 우체국 가서 택배나 편지를 보낼 때도 헌병을 만나는 거예요. 온 일상생활이 헌병입니다. 그래서 헌병이 이런 일상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곳곳에 침투해서 일상생활을 완전히 통제하는 게 헌병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헌병들에게 그에 따른 막강한 권한을 주는데 바로 이 헌병들이 일상생활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걸 활용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이게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 거예요. 경찰범 처벌규칙. 이 경찰범 처벌규칙은 일본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건 실제로 한번 사례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경찰범 처벌규칙 나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일정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보면 되게 세세한 거 많거든? 일정한 주거나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없이 떠도는 하층민들, 함부로 대중을 모아서 관공서에 민원을 넣는 사람, 불온한 연설, 불온한 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하는 사람. 이게 누구 기준으로 불온하다는 거야? 일본 기준으로 불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어기는 사람, 밤 새벽 1시 일출 전에 가무 음곡,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를 대행해와 장인의 잠을 방해한 자, 그러니까 새벽 1시 이후에 고성방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에서 야간 등화 없이 불 안 켜고 말을 끌거나 차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곳곳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든 게 경찰범 처벌규칙입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억압하기 위해 애초에 행정업무를 통해 한국인의 일상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헌병에게 그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감시 통제하려고 만들어준 법이 경찰범 처벌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헌병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권한이 있었죠. 재판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구류, 벌금, 폐형 같은 사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즉결 처분권, 다른 말로는 범죄 즉결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범죄 즉결례, 즉결 처분권, 범죄 즉결례. 그리고 이런 범죄 즉결례, 즉결 처분권으로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고 힘들게 했던 건 바로 태형이었어요. 진짜 리얼 때리는 거죠. 1차 가보개혁 때 사라진 고문, 태형을 일본이 부활시킨 겁니다. 그걸 위해 만든 법이 조선태형령이에요. 조선놈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악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태형령은 10년대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 태형령은 일본이 20년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부터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910년대 자료를 주고 다음 이제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하면은 이제 태형을 맡고 있는 조선인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태형을 맡는 조선인은 10년대에만 볼 수 있는 시그니처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경찰범 처벌규칙, 즉결처분 범죄 즉결례, 조선 태형령으로 무장한 공포의 헌병 경찰, 그리고 이런 헌병 경찰을 앞세워서 일본은 무단 통치란 이름답게 우리에게 어떠한 기본권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만든 언론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공부할 때 우리나라 말기에 우리나라에 신문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한성신문, 한성순보, 제국신문, 독립신문, 특히 베델과 양계탕이 만든 국채보상운동을 전국화하는 데 도움을 준 대한매일신보, 이런 신문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패갔네요. 물론 일본이 이제 국권 침탈 과정에서도 신문집법이나 보안법으로 탄압하긴 했지만 한일병합 이후에도 이제 일본이 더 탄압을 해서 아예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된 신문사는 모두 폐간됩니다. 1910년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말은
1910년대 무단 통치에는 우리말로 된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년, 그러면 우리말로 된 언론은 언제 다시 등장하냐? 20년대 일본이 겉으로나마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는 문화 정치를 시행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말로 된 언론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가 20년대 가서 등장을 합니다. 10년대에는 없어요. 우리말로 된 언론사는 없습니다. 20년대 문화정치 때 가서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결사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모두 어떤 형태로 몰래 숨어서 조직을 만드는, 결사가 조직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비밀 결사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과 결사 기억하시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일본은 각 식민 통치 시기별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 제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19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무단정치, 3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별로 일본이 교육 정책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처럼 난이도가 쉬운 시험에서는 이 식민통치랑 교육정책을 연결하는 시험이 문제가 좀 안 나오는 편이지만, 문항의 난이도를 좀 올려야 되는 한능검이나 내신에서는 이 교육령, 일본이 각 식민통치 시기별로 발표한 교육령이 식민통치 정책과 엮여서 시기 문제로 종종 나오니까 어느 시기에 어떠한 일본의 교육정책이 존재했는가를 여러분이 내신과 한능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1911년, 그러니까 무단통치 시기죠. 이 무단통치 시기에 일본이 발표한 교육령은 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1차 조선교육령. 일본이 이렇게 교육령을 세분화시키고 한 거는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본의 입맛대로 기르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 같은 성인들은, 이미 나이가 든 성인들은 사실 어지간한 교육이나 외부의 자극이 와도 한번 형성된 가치관을 잘 바꾸지 않아요. 이미 사고가 굳어서.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어떠한 교육이 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사고가 워낙 유연해서 그래요. 자, 일단 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일본이 추구한 목적은 뭐냐? 일본은 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자라나는 2세대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 바로 순응하는 사람. 뭐에 순응하는? 네, 일본의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어떤 사람? 충량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충량한 국민을 육성했다. 여기서 이제 충량이라고 하는 게, 충이 충성스럽다. 량은 선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이게 참 섬뜩한 게, 보통 우리가 충성스럽다, 선량하다라 그러면 보통 긍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문맥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섬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야. 충량, 충성스럽고 선량하대요. 누구 기준으로 충성스럽고 선량한 거예요? 그쵸, 일본 기준으로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일본을 기준으로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일본이 보기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일본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교육을 위해서 일본어 교육도 강조를 하는데, 이때는 시간표만 봐도, 교육과정 시간표만 봐도 우리가 나라를 뺏겼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뭐 때문이냐면, 당시 이제 시간표에 국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어의 국이 일본인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리고 국사 시간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일본어 시간, 국사는 일본사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과 언어는, 우리나라 이제 언어와 역사 언제 배우냐? 아예 별도의 교과목이 있어요. 조선어와 조선사라고 하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우리나라 말과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선택 과목이에요. 나라를 뺏겼다는 게 참 뼈저리게 느껴지죠. 그나마 선택 과목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10년대, 20년대고요. 30, 40년대 일본이 민족말살 정책을 하면서 이제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조선어와 조선사 교과목은 아예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민 통치 일제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일본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충량한 국민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런 불평, 불만, 비판 의식을 가지지 않고 일본이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소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민화 교육이야. 우민화, 소우 어리석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소처럼 시키는 일에 아무런 불평 불만을 가지지 않고 묵묵하게 따라하는 소처럼 어리석은 국민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우민화 교육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을 아예 안 시키는 건 안 돼. 그럼 일꾼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읽기 쓰기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일본이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읽기 쓰기 같은 이런 기본적인 보통 교육을 넘어서는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옆에 뭐에 대한 제한이라고 나와요? 고등교육의 기회 제한이라고 나오죠. 이 고등교육이 대학을 말합니다. 대학. 더 10년대 우리나라엔 대학이 없어요. 뭐 대학 가려면 일본 유학 가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날의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보통교육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읽기 쓰기 그리고 실용적인 교육, 일을 할 수 있는 실업교육,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시켰던 교육입니다. 이걸 위해서 역시나 식민지의 차별교육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표가 있죠. 일본인, 한국인 여기 소학교, 보통학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소학교, 보통학교가 오늘날의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일본인과 한국인은 다니는 학교 라인이 달라. 아예 같은 학교에 못 다닙니다.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학교 이름도 다르고 다니는 시기도 달라요. 자, 우선 일본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 불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보통학교라 불렀습니다. 일본인이 다니는 초등학교, 소학교는 몇 년 다니냐? 6년을 다닙니다. 그에 반해 한국인이 다니는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는 몇 년을 다녀요? 네, 4년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게 눈썰미 빠르고 눈치 빠르고 기억력 좋은 친구들 알겠지만 초등학교 수업도 4학년 때까지 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5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심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방정식이든 함수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심화적인 내용을 너네가 왜 배우니? 딱 4학년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읽기 쓰기 이 정도만 해. 해서 이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일본의 소학교는 6년이지만 우리나라의 보통학교는 수업 연한을 단축시켜서 몇 년에 끝났다? 4년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단축을 해서 일본인이 다니는 초등학교인 소학교는 6년을 배우지만 한국인이 다니는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는 6년이 아니라 4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 단축 4년. 자, 그리고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그 당시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합쳤거든요. 중학교라고. 다시 설명할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이 중고등학교가 하나였어. 그래서 일본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한국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 역시나 이제 일본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인 중학교는 몇 년 다녀요? 5년 다니지만 한국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인 고등보통학교는 몇 년 다닙니까? 네, 이것도 남녀 차별이 들어가. 남자 4년, 여자 3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움의 시기를 아예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학교도 못 가고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교육과정의 편제, 내용 자체가 다르다. 한국인은 보통교육도 4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자, 이렇게 차별을 당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야, 그러면 그냥 안 보내겠다. 그럴 바엔 우리나라 애들 우리가 직접 가르치겠다. 라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애국개몽운동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길러내겠다. 식민지의 이런 우민화 교육, 보통교육, 실업교육,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민족교육기관을 되게 많이 만듭니다. 이건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애국개몽운동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에요. 애국개몽운동도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을 만들었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민족교육기관인 사립학교,
혹은 서당을 만듭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가만 내비둘 리가 없죠. 실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말기 그리고 한일병합 직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립학교가 거의 3,000개가 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게 당연히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민족교육기관인 사립학교랑 서당을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법을 통해서. 이 부분 나오죠. 사립학교 규칙, 서당에 관한 규칙. 그래서 일본이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탄압을 해요. 첫 번째, 교재, 교육과정을 태클을 거는 거야. 어떤 학교가 학교를 운영하고 싶으면 어떤 교재를 써야 한다? 우리 총독부가 직접 검토하고 허락해준 총독부의 허락을 받은 교재를 써야 한다. 그리고 기준을 되게 엄격하게 잡는 거야. 자고로 학교라면 몇 개 이상의 교실, 몇 명 이상의 아이들, 몇 명 이상의 교사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좀 만든 사립학교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 혹은 충족하는 거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과정의 간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립학교 규칙이랑 서당에 관한 규칙이거든. 이런 사립학교 규칙과 서당에 관한 규칙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민족교육기관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1910년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시그니처 모습인데 보시면 맨 앞줄에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성인 남자들이 보여요. 얘들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시대 교사. 당시 일본은 교원에게 칼과 군복을 착용하는 걸 기본 규칙으로 삼았어요. 의무였어. 그래서 그럼 당연히 뭐 이제 그런 칼로 막 조선인들을 벤다거나 수업 시간에 그런 엽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군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가 등장한다는 것만 해도 이게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기 아기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고 압박감이죠. 특히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 생각해봐. 당시 교사는 거의 다 남자였으니까 가뜩이나 덩치 크고 무서운 성인 남자가 군복에 칼까지 차고 오면 그때 그 일본인 남자 교사를 보고 느꼈을 위압감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기억이 오래 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 1910년대를 자료로 주고 이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이거예요. 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가 1910년대의 시그니처 모습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191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 정치에 대해 공부를 했고, 다음 바로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